이 환야도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이 엄청난 작품이죠. 네. 오늘 이제 환야 지난 그 방송 때 예고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소개를 할 텐데요. 네.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작이고 제가 가장 아주 사랑하는 작품 그 백야행, 예. 백야행의 후속편이 아닐까 할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은 작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아주 네. 길게 이야기를 좀 비교 분석해 주실 거죠? 맞습니다. 예, 비교 분석합니다. 네. 정말로 공통점, 차이점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거고요. 이 환야는 1995년 1월에 일어난 그 고베 대지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네. 그 두 남녀 주인공을 통해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이 독자들은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몰입하게 해주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네. 자, 총 3회차로 방송이 나가는데 지금 하는 1차, 1회차, 그리고 다음 1, 2회차까지는 작품의 전반적인 것을 소개하는 일반편이고요. 3회차는 상세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는 스포일러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회는 책을 안 읽으셨거나 읽으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책을 다 읽으신 다음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죠? 예. 자, 환야는 언제 출간이 된 건가요? 예, 일본에서 2004년 1월에 출간이 됐고요. 아, 벌써 그러면 14년 전 작품이네요. 14년이 됐네요. 예. 네, 그렇게 됐고, 51번째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총 86작품 중에 51번째 작품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우리 50번째, 100번째 이건 좀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50번째 작품이 뭔가 한번 이 환야 바로 전에 나온 네. 게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2003년 8월에 출간된 건데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예, 살인의 문이라는 작품이에요. 속상해. 그러게요. 언제 번역되나요? 그게 번역되겠죠. 예. 지금 현재 86작품 중에 74작품이 번역이 돼 있거든요. 12권 빼고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 12권 중에 한 권이 바로 살인의 문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74권도 참 엄청난 거 같아요. 대단한 거죠. 한 작가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작가도 아닌데 예. 이렇게 많이 번역돼 있다는 게 놀랍고요. 이 환야는 주간지에 연재됐던 것을 모아서 출간된 건데요. 네. 그 주간 플레이보이라는 잡지가 있나 봐요. 잡지 이름이 좀, 예. 저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여기에 2001년부터 2003년에 걸쳐가지고, 연재를 했었고요. 그렇군요. 이 환야하고 비교되는 백야행도 사실은 잡지에 연재됐던 거예요. 예. 1997년에서 8년, 9년. 같은 잡지였나요? 아니에요. 다른 그건 잡지인데, 아니고, 예. 다른 잡지고. 그래서 1999년 8월에 백야행은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고요. 그렇군요. 일본 출간일은 2004년인데 우리나라는요? 예, 우리나라는 2006년 9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여 2년 반 8개월쯤 됐고요. 후에. 예. 그리고 이게 1판이 2006년 9월에 출간됐고 네. 2판이 2009년 9월에 3년 있다 출간이 됐고요. 이게 안타까운 게 지금 절판이 돼 있어요. 그 1판, 2판 다요? 예, 그래서 교수님 갖고 계실 거예요. 다 갖고 예. 책도 이제 갖고 나왔는데 갖고 오셨네요. 이게 1판이고 예. 이게 이제 2판인데 1판, 2판 역시 다 갖고 계시는데 2판이 좀 작아졌군요, 책이. 좀 작아졌습니다. 작은 대신에 좀 두꺼워졌을까요? 페이지가 늘어졌어요. 그렇겠네요. 늘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출간이 또 될 겁니다. 분명히 인기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3판 내지는 개정판으로 해가지고. 이 번역은 권희령 선생님이 하셨나요? 예, 권희령 선생님. 우리가 하셨습니다. 너무나 애정하는. 예, 그럼요. 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권희령 선생님 하셨고요. 네. 권희령 선생님은 레몬 호숫가 살인 사건, 게임의 이름은 유괴, 편지, 예. 또 이 환야까지 하셨고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만 그 정도고 다른 작품들 따지면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존급인 그런 그렇습니다. 장르 소설 쪽에서 예. 백 한 30-40권을 번역하셨으니까요. 예. 엄청나신 분이고요. 네. 저희 권희령 선생님 한번 프로그램 모셔야 되는데. 꼭 모실 겁니다. 예. 예. 환야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렸죠. 예, 굉장히 인기 있었고 이 페이지 수도 엄청나요. 네. 페이지도 1판이 776페이지고요. 2판이 900페이지. 이게 백야행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챔피언은 백야행입니다. 백야행은 초판, 2판, 재판 이렇게 있는데 재판은 1123페이지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군요. 환야도 만만치 않고요. 네. 그리고 또 인기도 엄청났죠. 네. 이 환야도 백야행도 그렇지만 그래서 독자 10,000명 투표한 것들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기에서 환야가 11위를 했어요. 11위. 예, 11위. 여기 남이야 잡화점에 기적 나오기 전까지잖아요. 바로 전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71작품 중에. 예, 71작품 중에서 그래서 용의자 X의 헌신이 1등, 2등이 백야행, 3등이
유성의 인연, 4위 신참자, 5위 미스크레이드 호텔, 6위 편지, 7위 비밀, 8위 붉은 손가락, 9위 도키오, 10위 한여름의 방정식. 이제 우리 저 애청자 여러분 거의 다 외우실 걸까요? 이거 노래로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노래로. 10위까지. 근데 네. 거기에 좀 덧붙여가지고 이 11위라 그랬잖아요, 환야가. 네. 제가 쭉 보니까 이 11위까지도 다 저희가 다뤘어요. 다뤘죠. 그런데 12위가 방황하는 칼날, 했고요. 13위가 기린의 날개. 당연히 했죠. 여기까지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14위를 안 했더라고요. 천공의 벌. 네, 천공의 벌. 예. 이건 저는 읽었어요. 예. 저는 영화로 봤어요. 영화로. 영화도 참 네. 재밌죠. 일본에서 영화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재밌는데 예. 그게 이제 원작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몰라요. 예. 좀 있습니다. 그리고 15위가 성녀의 구제, 16위가 악의, 17위가 숙명, 18위가 새벽거리에서. 네. 여기도 다 했어요. 네. 저희가 그리고 19위, 20위를 안 했더라고요. 네. 19위가 패러독스 13. 전 읽었습니다. 네, 이것도 내용은 기억 안 나요. 꼭 해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20위가 탐정 갈릴레오. 요거는 20위 안에 든 것 중에 유일하게 단편집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20위 안에 든 것 중에 3개 빼곤 다 했더라고요. 그러네요. 저희가 예. 앞으로 다 다뤄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환야에 관련돼서 또 좀 이야기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 나옥기상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백야행 방송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살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나옥기상을 타잖아요. 그 용의자 X의 헌신으로. 네. 그 2006년도에 타게 되는데 사실 이게 6번 시도한 것만에 타게 된 거예요. 그 오전 6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도했던 게 비밀, 그 다음에 백야행,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한 여자, 그 다음에 편지, 그리고 5번째 시도했던 게 환야입니다. 환야. 그래서 그 후보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겠죠. 네, 일단 하여간 그 수상에는 실패했는데 그 6번째 드디어 용의자 X의 헌신으로 상을 거머쥐게 되었죠. 네. 이 나오키상이 주는 그 의미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거기에 집착이랄까요? 좀 애정을 갖고 있었다고 굉장히 봐야 타고 되겠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용의자 X의 헌신에서도 자기가 타지 못한다면은 포기 절대 안 한다. 자기는 10번이고 20번이고 도전을 한다 그랬고요. 제발 출판사나 상을 주는 측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백야행 때 얘기했던 건데 그 수필집이 하나 있는데 아마도 마지막 인사 이렇게 이런 수필집이 있어요. 2007년도에 나온 건데 네. 여기 그 책 겉디지에 그 문학상 낙선 기록 15회. 그러니까 나오키상뿐만 아니라 다른 상들도 사실 상하고는 이렇게 인연이 초창기에는 많지 않았다고 초창기는 많지 말씀하셨었죠. 않았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3회차 스포일러 버전에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히 줄거리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줄거리를 1995년 1월 17일 새벽에 그 6천 명이 넘는 사망자와 4만 명이 넘는 부상자를 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날 벌어진 한 건의 살인 사건으로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지진을 계기로 우발적으로 외삼촌을 죽인 마사야와 그것을 목격한 미후유의 기묘한 인연이 시작되는 건데요.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큰 눈을 가진 너무 아름답기에 위험한 미후유.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무기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게 됩니다. 마사야는 그녀와의 소박한 행복을 꿈꾸며 그녀의 어두운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손발이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둘을 향한 한 형사의 끈질긴 추적이 시작되고 마사야 역시 베일에 쌓인 그녀의 과거의 의혹을 품게 됩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환야는 마치 백야양의 그 후속편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히가시노 게이고야 소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잖아요. 백야행은. 그럼요. 그 자매격인 소설 같아요. 교수님이 백야행으로 인해서 히가시노 게이고 덕질에 합류를 하시게 된 그렇습니다. 거죠? 저는 처음 만난 작품이고 네. 아직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환야 백야행 두 작품 다에 그 무시무시한 악녀가 등장을 해요. 밤무 파탈이라고 하던가요? 밤무 파탈이라고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그런 그 악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헌신하는 남자를 중심으로 모든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진행되거든요. 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런 어떤 속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작품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읽어도 좋지만 양쪽을 읽으면 양쪽을 읽은 만큼의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백야행의 속편으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에 환야를 쓸 때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이 간단히 말해버리면 멋이 없으니까 양쪽을 읽은 사람들끼리 서로 상상해서 즐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둘 다 재미있다. 뭐 작가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래서 또 환야가 백야행의 속편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속편은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음 시간까지 네. 그 두 작품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아주 심도 깊게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세계 최고의 왕덕후시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자, 환야와 백야행의 공통점과 차이점 지금부터 분석 시작됩니다. 예, 우선 그 첫 번째 공통점인데요. 뭐냐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작품 다 이 무시무시한 그 판무파탈이 등장하는 것이 똑같아요. 네. 우리 그 앞에 그 다잉아이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도 그 판무파탈이라는 그 캐릭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면 네, 네. 그 판무파탈은 그 프랑스어고요. 그 치명적인 여자라는 뜻이에요.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악녀 네. 이 캐릭터로 좀 통하고요. 판무가 그러니까 여성을 말하는 여성, 거고 네, 파탈이 치명적인 뭐 이런 건데. 영어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근데 이 되죠. 우리나라 악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못된 것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판무파탈이라 그러면은 그 화려한 외모가 꼭 나와요. 네. 화려한 외모, 뭐 선정적인 몸매 이렇게 뭐 한 여자가 나오고 선정적인 몸매라는 표현보다는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표현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여자가 그 남자를 아주 감미롭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남자를 파멸로 이끈다. 뭐 이런 그 캐릭터가 이제 파무파탈이거든요. 그 남자는 또 헌신을 다하잖아요. 헌신을 하고 예.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백야행의 그 유키호가 이제 등장하고요. 이 파무파탈로. 예. 그리고 환야에서는 그 미후유. 이 두 사람을 만나보게 하는 것도 재밌겠네요. 아주 재밌고, 그 많은 그 네티즌들이 보니까 네. 두 사람 같은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정도로. 그 속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그런 관점으로 맞아요. 읽게 되겠죠. 예, 그렇게. 근데 아주 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동일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같은 그 매력을 가지고도 있지만 네. 못된 것도 아주 같아요. 아주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범죄를 그렇습니다. 저지르잖아요. 예. 보면은 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용하고 네. 때로는 아주 파멸로 몰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백야행의 그 유키오를 예로 들면은 그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되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냐면은 그 료지라고 하는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남자가 있거든요. 네. 료지. 그 인물을 통해서 아주 뭐 그냥 성적으로 유린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치명타를 매기고 뭐 그렇게 해서 막 복수를 한다든지 뭐 자신의 공경을 모면한다든지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또 환야의 미우유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그런 그 유키오 백야행의 유키오와 비슷한 짓도 하지만 또 심지어 그 미우유는 자신을 위해 마사야라는 남자를 시켜서 살인도 저질러요. 아주 극악무도한 악녀인데요. 근데 제가 그 두 작품의 그 판무파탈인 그 유키오와 미우유를 좀 그 깊이 비교해 보니까 네. 똑같진 않아요. 두 악녀가 똑같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뭐냐면 그 유키오와 료지 백야행에서는 그리고 네. 환야에서는 미후유와 마사야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 백야행의 두 남녀 관계가 환야의 두 남녀 관계보다 훨씬 동지 같은 관계로 묶여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백야행에서는 두 남녀가 서로 도와가요. 지켜줍니다, 서로. 수호천사와 같은 관계를 형성해요. 악녀한테 수호천사는 좀, 예. 어쨌건. 그래요. 천사는 아니죠. 예. 근데 이 환야에서는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 미우유가 이 마사야를 아주 철저히 이용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 미후유가 유키오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악녀다. 더 위에 악녀입니다. 더 위에 아주. 그래서 이 백야행에서는 그 둘의 관계가 이제 공존, 공생 등의 느낌이 강했는데 환야에서는 공생보다는 남자 쪽이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이용당하는 느낌이 더 강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버림받을 정도로 그런 것이 맞을 정도로 아주 악한 여자로 나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 히가시노 게이고 책 다 봤는데 네. 이 환야의 미후유 캐릭터가 아마도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중에서 가장 못된 그리고 악한 여주인공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 이 백야행과 환야 이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하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롭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밖에 남질 않았는데 예. 하나만 더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이 백야행과 환야 두 작품 다 제목에 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소설 속에도 이에 대한 그 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제목도 백야행, 환야 그 밤이 둘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백야행은 뜻이 그 하얀 밤을 걷다라는 의미고요. 그렇죠. 환야는 무슨 뭐 환상 같은 밤 뭐 이런 건데 네. 근데 여기서 그 환야의 그 환상 같은 밤이라는 게 아주 황홀하거나 신비한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주 허무나 신기루 같은 그렇죠. 밤을 신기루.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 그 여주인공 미우유가 마사야에게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환한 대낮길을 걸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밤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 설사 주변은 나처럼 밝더라도 그건 가짜야. 그런 건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어. 예, 이렇게 나오고 네. 그리고 또 백야행에서도 그 여자 주인공 유키오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줄곧 나는 하얀 어둠 속을 걸어왔어. 태양 아래서 걸어보는 게 내 유일한 소망이야. 예, 이렇게 보면은 이 두 작품에 등장하는 그 남녀 주인공들은 모두 겉으로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속은 철저히 망가진 범죄자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이 대변하는 것이 바로 하얀 밤 혹은 환상의 밤이라는 그 제목 속에 나타나는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 두 작품, 백야행과 환야, 이 클라이맥스, 제일 뒷부분, 요 관련된 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백야행과 환야 두 작품이 가진 공통점 중에 하나가 또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 네. 마지막인데요. 결말. 예. 예.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그 스포일러라서 말을 이게 못 하겠어요. 예, 다음 시간에 하세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스포일러니까. 뭐 맘 놓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백야행도 그렇고 환야도 그렇고 이 마지막 장면이 아주 충격적인 그리고 그래서 말을 또 못 하겠어요. 네. 충격적인 끝맺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두 작품이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끝을 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이 책을 덮을 때, 그러니까 백야행 읽고 환야를 읽었다면은 이게 좀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역자 후기, 그 권일영 선생님 그 역자 후기에서 네. 그 두 작품이 속편의 관계인지 뭐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권일영 선생님이 써놓으셨어요. 예, 소개 우리가 좀 해주시죠. 예, 네. 너무나 애정하는 권일영 선생님께서 환야를 번역을 하셨으니까 예. 소개해 드릴게요. 히가시노 게이고 선생은 환야는 백야행의 속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제 짐작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자존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 가운데 하나를 다시 매만졌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씩 웃어주고 독자는 속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일영 선생님도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보통 그 유머 감각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맞아요. 씩 웃어주고 속으로는 속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속편 아니고 속편은 속이 편안한 거고 속편이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 소설을 이끌어가는 시점 이게 포인트 오브 뷰 뭐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는 요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다닐 때. 우리 보통 뭐 1인칭, 3인칭 뭐 전지적 작가 시점, 관찰자 시점 이런 건데 이게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백야행과 환야에서 다르게 설정을 했어요. 시점을요? 예, 시점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들으시는 분들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옛날 국어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서 그 시점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설의 이해 뭐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그래서 1인칭과 보통 3인칭 시점으로 나누고요. 1인칭은 1인칭 주인공 시점. 이거는 주인공이 그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설에서. 그리고 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작품 속에 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관찰자가 네. 1인칭인데도. 그게 이제 1인칭 시점이고 그 3인칭 시점으로는 이제 전지적 시점이라는 게 있죠. 네. 보통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건데 이거는 등장인물의 그 심리나 행동의 동기, 뭐 감정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과 같은 마치 신이 그 마음속에도 다 알고 있고 뭐 뭘 할지도 알고 있고 이런 것들. 그걸 이제 그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3인칭 시점 중에 이제 그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전지적 시점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관찰만 합니다. 네. 모든 상황들을 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그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네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 예. 다시 그 백야행과 환야로 돌아가세요. 이 권유령 선생님께서 그 역자 후기에서 그 시점에 대해서 그 재미있는 그 말씀을 써 놓으셨어요. 소개해 주시죠. 주인공들에게 감정이입이 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시점을 바꾸고 활용했던 백야행에 비하면 환야는 적어도 남자 주인공의 심리와 행동이 아주 자세하게 그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백야행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남녀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를 백야행의 단점으로 꼽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백야행에서의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를 배제한 것이 오히려 성공적인 장치였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아주 너무나 이 백야행과 환야를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셨어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권유령 선생님 얘기하신 걸 다시 좀 정리를 하면요. 그 백야행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두 남녀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가 나오지 않아요. 보통 우리 뭐 나오잖아요. 예. 이 일을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중심이에요. 사건 중심이에요. 그래서 관찰자 시점이죠.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봅니다. 관찰자 시점이에요. 근데 이 환야에서는 이 남자 주인공이 마사야의 시점에서 소설을 이끌어가요. 그러네요, 정말. 예. 그래서 마사야의 그 어떤 갈등, 어떡하지, 뭐, 막 죽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그 마음 속을 다 들여다봐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오기도 하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그 시점이 다른 등장인물로도 바뀌기도 하는데요. 가장 주된 시점이 마사야의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마사야의 심리 묘사나 내면 묘사가 아주 잘 드러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독자들이 마사야에게 감정이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마사야가 굉장히 불쌍하게 느껴져요. 끝까지. 예, 교수님은 뭐 웬만한 주인공엔 다 감정이입이 되시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반면에 이 백야행은 그 작가가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를 철저히 배제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좀 이렇게 밋밋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담백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유령 선생님도 그 점이 그 점을 좋으셨다는 높게 거죠. 치신 거예요. 평가하셨고. 네. 두 작품을 다 읽어보면은 저도 이게 그 어떤 전지적 시점도 굉장히 좋지만 환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백야행에서 이 사건들 위주로 소설이 전개되는 것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그 백야행도 그 사건들 위주로 소설이 이제 전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의 시점도 백야행은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이게 돌아가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소설을 따라가게 됩니다. 네. 그냥 환야에서의 그 마사야의 시선을 계속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이 점이 아주 그 백야행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네.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시점 부분에 대해서는 백야행이 한 수 위인 것 같다. 조금 그런 것 보고 계시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그 시점을 보통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을 많이 사용해요. 네. 근데 백야행이 조금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 끝부분에 그 등장하는 그 두 악녀를 또 비교를 해 주셨는데 예. 더 나쁜 자가 미후유다. 환야의 미후유다. 거의 한 단계 위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환야하고 비슷하게 닮은 그 또 유명한 소설이 있죠? 예. 아주 닮은 소설은 아니지만 네. 그 여자 주인공의 그 처지가 어떻게 보면 좀 닮았다 해서 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미야베 미유키 여사.
그 유명한 저도 책 많이 읽었어요. 그렇죠. 미야베 미유키 여사의 또 대표작입니다. 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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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도 작품인데요. 이거 저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영화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2012년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관객이 250만 명이나 동원됐고요. 뭐 이선균, 김민희 씨가 그 남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거를 그 미야베 미유키 여사가 보고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아주 우리나라 영화를 보고 우리나라 영화를 보고 극찬을 했습니다. 극찬을. 근데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정말로 재밌게 봤고요. 저 이거 보다 말았는데 영화. 3분의 1 지점까지만 봤는데. 꽤 재밌습니다. 이 화차 줄거리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그 어느 날 약혼녀가 그 남자 약혼남이 이제 그 시점인데요. 약혼녀가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약혼녀가. 이 약혼남은 그래서 이 휴직 중인 형사가 친척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형사에게 그 약혼녀의 행방을 알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이 형사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녀를 이제 뒤쫓아 다닙니다. 그 과거부터 어떻게 된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정체가 아주 수상합니다. 이 여자는 이 이름이나 나이, 가족 관계까지 모두 타인의 것으로 위장하고 거짓 인생을 사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쭉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막 계속 추적하는 그 이야기가 재밌게 펼쳐집니다. 이 화냐의 미후유도 사실은 화차의 여주인공하고 닮은 꼴이긴 한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닮은 꼴은 뭐 이런 거죠. 이 미후유도 자기 과거를 좀 속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화차의 여주인공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화차의 여주인공은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 중에서 저지른 잘못인데. 그러니까 생계형. 생계형. 정확한 표현입니다. 생계형. 근데 이 미우유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나 아주 극악무도한 여성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 백야행의 육기호도 화냐의 미우유만큼 이렇게 악력인 악녀거든요. 근데 독자들이 이 백야행의 육기호에게 그래도 연민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야행의 육기호는 어려서부터 어른들한테 당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그 순수했던 시절에 어릴 때 그 독자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또 부모 없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몸부림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녀임에도 일말의 동정심을 가지고 감정이입을 육기호에게는 해요. 백야행에. 근데 이 화냐의 미우유는 아주 악녀 그 자체예요. 일말의 동정심도 잃지 않게 되죠. 작품 속에서 미후유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외모 지상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그런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죠. 이 미후유는 뭐 좀 악녀기도 하고 또 철저하게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형으로 이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 작품 속에 있는 어떤 그 좀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미우유가 그 유명 보석 상점 사장과 동업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나중에 결혼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동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장에게 자신이 꿈꾸는 뷰티샵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여성 목소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네요. 미우유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선 터널이 있고 입구와 출구가 있어요. 입구에는 여자가 있습니다. 별로 예쁘지 않고 화장기도 없고 패션 감각도 좋지 않죠. 그렇지만 돈은 좀 갖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든 뭐든 해서 모은 돈이겠죠. 여자는 그 돈을 갖고 터널 안으로 들어가요. 잠시 뒤에 나온 여자는 예쁘게 메이크업도 있고 헤어스타일도 잘 어울리게 바뀌어 있습니다. 약간 예뻐진 여자는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뻐진 덕분에 수입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다시 터널로 들어갑니다. 나온 여자는 전보다 훨씬 예뻐졌다라는 말을 두 사람이 동시에 했다. 이거 미우유인데 너무 착한 목소리였나? 사장 앞에서는 그런 목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이 장면을 제가 읽는데 보니까 이 현 시대의 그 여성 외모 지상주의를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준 장면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로 진짜로 이 현 시대가 그 외모 지상주의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지금 출간된 지가 14년 그리고 연재된 지는 한 16, 7년 전인데도 네. 지금 이렇게 되고 더 이렇게 된 거를 아주 잘 그 지적하고 꿰뚫었어요. 네.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래서 이 작가도 아마 그 미우이의 말을 빌려서 이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좀 것들을 꼬집고 싶었던 거죠. 싶었던 것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상황이 비슷한 거죠. 그렇죠. 생각이 좀 됐고요. 근데 또 이 미우유의 그 철저한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타나는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보석 상점 그 사장과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결혼하게 되는데 그거를 마사야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사야, 너 돈을 보고 결혼하는 건 동기가 불순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 나이를 그만큼 먹고서도 결혼해서 이상을 추구하면 어떡해. 결혼은 말이야 인생을 바꾸는 수단이야, 수단. 이 세상에 고생하는 여자들을 좀 봐. 모두 남편을 잘못 고른 거야. 성실한 게 제일이라느니, 애들을 좋아한다느니, 그런 잠꼬대 같은 것들을 결혼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이야. 아니 요거는 그 표현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는 뭐 그 성실한 게 제일이라느니, 애들을 좋아한다느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주 뭐 안 좋게 그 미우유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히가시노 게이고가 결혼관이죠. 잘 그 꼬집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환야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죠. 예. 일본에서. 와우와우 방송의 그 드라마판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그 8화로 방영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좀 유명합니다. 그 신카이 미우이 역의 그 후카다 교코라는 그 여자 배우인데요. 네. 이거 그 새벽거리에서의 여자 주인공하고 똑같아요. 아키야. 아키야 역을 했던. 교수님이 이 배우 무척 아주 매력적이라고. 매력적이라고. 아주 매력적이라고. 근데 제가 교수님과 계속 만나온 결과 웬만하면 다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눈이 나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매력적인 여자들만, 그런 분들만 주인공으로 세웠겠죠. 진짜 매력적이에요. 네. 근데 이 새벽거리에서 방송 때 아주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방송 참조하시고요. 이 그 후카다 교코는 그 2002년도에 그 프렌즈라는 한일 합작 드라마에서 네. 원빈과 함께 출연했고요. 그리고 또 2004년도 영화 불량공주 모모코라는 영화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환야는 몇 편을 봤어요. 끝까지 보진 못했고요. 네. 근데 그 백야행 드라마에 비해서는 약간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인기도 백야행 드라마 11부작 그 2006년도에 나온 거에 비해서는 좀 인기를 끌지는 못했어요. 그럼 드라마에서는 또 백야행이 우위를 한참 위입니다. 한참 위. 몇 단계 위. 백야행은 굉장히 완성도 알겠습니다. 환야, 이 독자 댓글 좀 살펴볼까요? 네. 판무 파탈의 끝은 어디인가? 세상을 지독하게 사는 여인의 이야기. 욕망과 인간의 군상에 대해 현실적으로 표현했고 새로운 캐릭터의 매력이 강렬하다. 미우의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정상에 서려는 그녀가 무섭다. 그러면서도 불쌍했다. 1편에 비해 2편에서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추리소설다웠다. 작가의 다른 소설 용의자 X의 헌신을 떠올리게 하는 남자 주인공 마사야. 정말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는 걸까? 미우이를 뒤쫓는 형사 가토도 집념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 만들어진 소설이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천재성은 언제나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다작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일정 이상의 만족을 주는 그의 천재성은 때로는 하나의 소설로 독립해도 될 수많은 이야기를 한 권의 소설로 묶어내기도 합니다. 이분도 잘 쓰셨네요. 덕후시네요.